안녕하십니까. 호남지구전문학교 전기전자과 과장이 이재일입니다. 오늘은 이어서 전기기기, 전기설비 문제풀이를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문제 21번입니다.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서 기전력을 뜻하는 손가락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하면은 우리가 플레밍은 오른손 법칙하고 왼손 법칙이 있죠. 그래서 먼저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은 주로 우리가 발전기라는 기기에서 사용을 하는 게 바로 플레밍 오른손 법칙이고요. 그래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은 F, B, E로 표현을 합니다. F는 힘을 의미하는 거고요. B는 자속 밀도, E는 기전력 또는 유도 기전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도 기전력, 그냥 기전력 둘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요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손가락은 어떤 손가락을 의미하냐? 힘은 엄지를 의미하고요. 자속밀도 B는 검지손가락을 의미하고 유도 기전력 E 또는 기전력 E는 중지손가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게 바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고요. 오른손 법칙하고 같이 또 기억을 해줘야 될 게 플레밍의 왼손 법칙입니다. 플레밍의 왼손 법칙도 오른손 법칙하고 똑같이 기억을 해줘야 되는데 왼손 법칙은 종동기를 이용하고 있어요. 이 왼손 법칙의 원리를 이용해서 종동기라는 기계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플레밍의 왼손 법칙은 F, B, I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F는 똑같이 힘을 의미하고 있고요. B도 똑같이 자속 밀도를 의미하고 있고 여기서 I만 달라집니다. I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전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도 똑같습니다. 힘은 엄지손가락을 의미하고 자속 밀도는 검지손가락을 의미하고 전류는 중지손가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렇게 플레밍 오른손 법칙과 왼손 법칙을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플레밍 오른손 법칙에서 세 번째 손가락, 기전력을 뜻하는 거는 무슨 손가락이냐 했기 때문에 세 번째 손가락, 중지손가락이 됩니다. 22번입니다. 전격 전압 250V, 전격 출력 50kW의 외 분권 복권 발전기가 있다. 분권 계좌 저항이 25A일 때 전기자 전류를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분권 발전기에서는요, 분권 발전기는 전기자 전류 IA는 계좌 전류 IF에다가 부하 전류 I를 합쳐진 거로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IA는 전기자 전류를 의미했었고요. IF는 계좌 전류를 의미했었고요. I는 부하 전류를 의미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문제에서는 전기자 전류 IA를 구하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계좌 전류 I의 부하 전류 I를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먼저 계좌 전류 IF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 계좌 전류 IF는 계좌 저항 RF에다가 전압 V를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RF는 계좌 저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계좌 전류 IF는 계좌 저항에다가 전압을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계좌 저항이 얼마라고 주어졌냐면은 계좌 저항이 25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25분의 전압은 얼마가 주어졌냐면은 250이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25분의 250을 하면은 바로 계좌 전류가 나옵니다. 계좌 전류는 10A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부하 전류를 구해야 되는데 부하 전류를 구하려고 봤더니 뭐가 주어졌냐면요, 전압하고 출력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전압하고 출력, 전력, 와트이기 때문에 전력이죠. 그럼 우리 전력 P는 어떻게 구했었냐? 전력 P는 VI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I를 구하라 했기 때문에 I는 V분의
P라는 공식으로 구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V는 250이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250분의 P는 얼마가 주어졌냐면은 50이라고 쓰시면은 답이 안 나올 거예요. 왜냐? 이거는 와트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출력은 50kW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곱하기 10의 3승 kW로 바꿔줘야 하기 때문에 와트로 바꿔줘야 하기 때문에 kW까지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걸 계산해주면은 전류는 200A가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부하 전류는 200, 계좌 전류는 10이 나왔습니다. 이때 그러면 전기자 전류는 계좌 전류에다가 부하 전류를 더해주는 거기 때문에 계좌 전류 10에다가 부하 전류 200을 더해주면은 210A, 바로 전기자 전류는 210A가 나오게 됩니다. 23번입니다. 직류 분권 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직류 분권 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입니다. 그러면 병렬 운전 조건을 보시면은 첫 번째, 극성이 같아야 됩니다. 직류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죠. 그래서 그 플러스 마이너스의 극성이 같아야 된다. 요게 바로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단자 전압이 같아야 됩니다. 발전기 병렬 운전이라는 거는 발전기 두 대를 병렬로 연결한다는 거기 때문에 그 발전기 두 대의 단자 전압이 같아야 된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외부 특성 곡선이 수화 특성일 것이다. 이게 바로 세 번째입니다. 외부 특성 곡선이 수화 특성이다. 요게 세 번째고요. 이 네 번째는요, 분권 발전기의 특징은 아니지만은 직류기 발전기의 병렬 운전 특징에는 들어가요. 네 번째는 뭐냐면은 균합판 또는 균합선이라고도 합니다. 균합선을 사용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 균합판 균합선은 어디에만 사용하냐? 직권하고 복권에는 꼭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균합판하고 균합선은 직권발전기, 복권발전기에는 꼭 사용을 하는데 분권에는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게 답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그래서 요거는 직권하고 복권에는 꼭 필요하다. 그래서 직류 발전기라고 나왔으면은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문제에서는 직류 분권 발전기의 병렬 운전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균합판 균합선이 틀린 게 됩니다. 그 다음에 24번입니다. 직류 분권 정동기의 계좌 저항을 운전 중에만 증가시키는 경우 일어나는 현상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먼저 직류 정동기의 회전 속도를 구하는 걸 보셔야 되는데, 직류 정동기의 회전 속도는 우리는 이걸 n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회전 속도는 n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n은 k 곱하기 파이분의 역기전력 2로 표현을 할 수 있고, 이거보다는 더 많이 쓰는 게 k 곱하기 파이분의 v 마이너스 ia RA라는 공식을 훨씬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바로 직류 정동기의 회전 속도입니다. 그러면 직류 정동기의 회전 속도는 여러 개 되고요. 물어볼 수 있는 거는 속도 제어법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직류 정동기의 속도 제어법 하면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압 제어법이고요. 두 번째는 자속. 자속은 우리 계좌라고 하기 때문에 계좌 제어법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 저항으로 제어하는 저항 제어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 제어법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계좌 저항을 증가시키는 경우 일어나는 현상. 그거는 바로 계좌 제어가 속도 제어의 관계에서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면 계좌 제어는 계좌 제어에서 속도와의 관계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속도와의 관계가 문제로 출제됩니다. 계좌 제어에서 속도와 비례 관계를 문제로 출제하고 있고요. 어떤 게 문제로 출제되냐? 첫 번째는 자속을 증가 및 감소시킨다. 증가시킨다라고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자속을 감소시킨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럴 때 속도는 하고 물어보는 문제가 첫 번째로 나오고요. 두 번째는 계좌 전류로 물어봅니다. 계좌 전류를 마찬가지로 계좌 전류를 증가시킨다라고 물어볼 수 있고요. 또는 계좌 전류를 감소시킨다. 그럴 때 속도는 어떻게 되냐? 요게 두 번째로 계좌 제어에서 물어볼 수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요. 계좌 저항을 증가시킨다. 또는 계좌 저항을 감소시킨다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때 속도는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뭘 기억을 해주셔야 되냐? 자속하고 속도는 무슨 관계냐?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속과 속도는 비례 관계다. 계좌 전류와 속도는 반비례 관계인데 죄송합니다. 반비례 관계다. 그 다음에 저항과 속도는 비례 관계다. 요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속과 속도는 반비례, 전류와 속도도 반비례, 저항과 속도는 비례 관계다.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속을 증가했으면은 반비례니까 감소되는 거고요. 자속을 감소시켰으면은 반비례 관계니까 증가한다. 요게 반비례 비례만 알고 있으면은 문제를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4번은 계좌 저항을 증가시킨다 했어요. 저항을 증가하니까 속도는 비례, 속도도 증가한다. 이게 바로 답이 됩니다. 25번입니다. 타여자 발전기와 같이 전압 변동률이 적고 자여자이므로 다른 여자 전원이 필요 없으며 계좌 저항기를 사용하여 전압 조정이 가능하므로 전기 하악용, 전원, 전지의 축적용, 동기기의 여자용으로 쓰이는 발전기는 하는데 이 말이 길죠. 말이 기는데 이거에서 문제는 다 끝났습니다. 타여자 발전기와 같다. 타여자 발전기와 같이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타여자 발전기와 똑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걸 찾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타여자 발전기와 똑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는 바로 분권입니다. 그래서 분권 발전기가 타여자 발전기와 똑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타여자 정동기와 그런 똑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는 분권 정동기입니다. 그래서 타여자와 똑같다 하면은 분권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타여자와 분권 발전기는 똑같은 특성이다. 이렇게 됩니다. 문제 26번입니다. 전기철도에서 사용하는 직류 정동기로 가장 적합한 정동기는 바로 직권 정동기인데요. 바로 답은 직권 정동기인데 직권 정동기는 요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직권 정동기는 속도 변동률이 심하지만 기동 토크가 큽니다. 그래서 속도 변동률은 심하지만 기동 토크가 크다. 그래서 이 직권 정동기는 주로 전기 철도에 사용한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직권 정동기입니다. 27번입니다. 곤수비가 30인 변압기에 저압측 전압이 8V일 경우 극성 시험에서 가극성과 감극성의 전압 차이는 몇 볼트인가 하고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그럼 먼저 곤수비가 3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곤수비를 A라고 표현하고요.
A는 지금 3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곤수비 A를 어떻게 구할 수 있냐? 곤수비 A는 2차 전압분의 1차 전압으로 구할 수 있고요. 이거는 2차 곤선분의 1차 곤선으로도 구할 수 있고요. 이거는 루트 2차 임피던스 분의 1차 임피던스로도 구할 수 있고요. 이거는 루트 2차 저항분의 1차 저항으로도 구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1차 전류분의 2차 전류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 2가 분모에 있는데 전류만 분자에 있다 2가, 요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근데 지금 여기서 구하라는 거는 먼저 뭐가 주어졌냐? 저압측이 8V라고 주어졌어요. 그럼 여기서 저압측 뭐가 8V냐? V2가 8V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V2가 8V고 곤수는 30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먼저 우리는 V온을 구해야 됩니다. 그럼 V온을 구하려면은 우리 이 양의 몇 번째 조건일까요? 바로 두 번째 조건에서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의 두 번째 조건을 사용하면은 V온은 A, V2다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곤수비는 30이 주어졌고 V2는 8이 주어졌기 때문에 V온은 240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바로 가극성하고 간극성이었어요. 가극성은 V1하고 V2를 더해주면은 가극성이 되는 거고요. 간극성은 V1하고 V2를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간극성은 1하고 2를 빼주는 거, 가극성은 1하고 2를 더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V5는 240이라고 했고 V2는 8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248이 나오는 거고요. 간극성은 240하고 빼기 8을 빼주니까 232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바로 가극성과 간극성의 차라고 했기 때문에 248 빼기 232를 해주면은 얘들의 차이가 나옵니다. 그러면 얘들의 차이는 16, 바로 16이 차이가 됩니다. 자, 28번입니다. 변압기 면판에 나타내는 전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변압기 전격의 특징을 보시면요. 변압기 전격의 특징을 보시면은 첫 번째는 전격 출력의 단위는 볼트 암페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전격 출력의 단위는 볼트 암페어이다. 이게 바로 변압기 전격계의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요. 전격은 2차 측을 기준으로 한답니다. 전격은 2차 측이 기준이다. 이게 바로 두 번째 특징이고요. 세 번째는요. 변압기 용량의 전격은 주파수, 전류, 전압 등으로 결정입니다. 그래서 변압기의 전격은 전류, 주파수, 전압 등으로 결정된다. 이게 세 번째 특징이고요. 네 번째 전격이란 말은 정해진 규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한도입니다. 바로 이게 전격입니다. 전격은 정해진 규격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규격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한도, 전격을 넘지 마라. 이 말은 정해진 규격을 넘지 마라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게 변압기의 전격의 특징 4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29번입니다. 전압 변동률 입시론의 식은
단 전격 전압은 Vn, 무부하 전압은 V0이다. 전압 변동률은요. 전압 변동률은 우리가 입실론으로 주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Vn분의 V0 빼기 Vn 곱하기 100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곱하기 100이냐? 단위를 퍼센트로 나타날 때는 곱하기 100을 해줘야 되고 퍼센트를 안 쓸 때는 100을 안 해줘도 됩니다. 근데 대부분 단위는 퍼센트이기 때문에 100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Vn은 전격 전압이라고 했고 제로는 무부하 전압이라고 했기 때문에 전격 전압 분의 무부하 전압 빼기 전격 전압 곱하기 100, 이게 바로 전압 변동률을 구할 수 있는 공식입니다. 30번입니다. 일종의 전류 계정기로 보호 대상의 설비에 유입되는 전류와 유출되는 전류의 차에 의해 동작하는 계정기. 전류의 차라고 나오면은 차동 계정기입니다. 그래서 차동 계정기가 차이를 의미합니다. 차이. 그래서 우리가 차동 계정기는 차이를 의미하는데 차동 계정기는 전류의 차에 의해서 작동하는 계정기를 차동 계정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차동 계정기가 됩니다. 전류의 차 하면은 차동 계정기입니다. 31번입니다. 두 대의 변압기로 V결선하여 삼상 변압하는 경우 이용률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럼 일단 V결선은 뭐냐? V결선은요, 델타 결선으로 운행 중 한 대가 고장시, 한 대가 고장났을 경우 두 대로 운전하는 겁니다. 두 대로 운행하는 겁니다. 요게 바로 V결선입니다. 그래서 V결선에서 나올 수 있는 거는 이용률이라는 거를 물어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출력비라는 거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용률은 0.866 또는 86.6%로 물어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출력비는 0.577%로 물어보면은 57.7%다. 요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쉽게 하려고 어떻게 하냐? 이용률 동그라미가 참 많네요. 그래서 숫자에도 동그라미가 많아야 됩니다. 8도 동그라미고 여기도 동그라미죠. 그래서 동그라미가 많은 거 답이다라고 외우시면 쉽게 외울 수 있고요. 출력비는요, 일단은 세 대가 운전할 게 두 대로 운전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출력이 좋지 않겠죠. 그래서 50%로 출력이 확 떨어진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치읓이 있습니다. 7, 치읓의 7이죠. 7도 치읓이라 그래서 577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대로 하기 때문에 출력이 절반 반토막 나고 7이 있어서 7이다 577 요렇게 기억하시면은 조금 쉽게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32번입니다. 유도 정동기의 동기 속도가 1200rpm이고 회전수가 1176rpm일 때 슬립은 S라고 하고요. 슬립 S는 NS분의 NS 빼기 N 곱하기 100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단위가 퍼센트이기 때문에 곱하기 100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NS는 동기 속도를 의미하는 거고요. N은 회전 속도 또는 실제 속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회전 속도 또는 실제 속도 N을 의미한다. 그래서 슬립은 미끄러짐률, 손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슬립은 NS분의 NS-N 곱하기 100, 요게 바로 슬립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33번입니다. 전력 변환기기가 아닌 것은 전력을 변환한다는 말은 전압을 변환하든지 뭐를 변환하든지 변환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변압기는요, 전압을 변환시켜 주는 겁니다. 전압을 변환시켜 주는 거기 때문에 전력 변환기기가 맞고요. 정류기는요,
교류를 직류로 변환시킵니다. 그래서 교류를 직류로 변환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변환기기가 맞고요. 마지막 인버터는요, 반대로 직류를 교류로 변환시켜주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전압, 전력 변환 장치의 가장 대표적인 기계들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 34번입니다. 슬립 4%의 유도정동기의 등가 부하 저항은 2차 저항의 몇 배인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럼 등가 부하 저항은 우리가 가장 R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등가 부하 저항은 어떻게 구하냐? S분의 1-S 곱하기 R2 요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S는 우리 배웠다시피 슬립을 의미하는 거고요. R2는 2차 저항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주어진 거를 대입을 해보시면 되는데, 슬립이 얼마가 주어졌냐? 4%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슬립은 4%인데 계산할 때는 퍼센트지가 안 되기 때문에 소수점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럼 퍼센트지를 풀어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0.04분의 1-0.04 곱하기 R2는 0.1이라고 주어졌습니다. R2는 안 주어졌네요. R2는 그냥 안 주어졌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R2라고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요걸 계산했을 때 등가 저항은 이 R2하고 몇 배냐? 얘만 계산했을 때 24가 나옵니다. 그러면 24 곱하기 R2가 결국에는 R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몇 배냐 하면은 24배다 라고 해주시면 답이 되고요. 35번입니다. 슬립 S는 5%, 2차 저항 R2는 0.1일 때 등가 저항은 얼마인가? 34번하고 지금 똑같은 걸 물어보는 겁니다. 바로 등가 저항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등가 저항을 물어보기 때문에 바로 이 공식에다가 대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똑같이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슬립은 5%라고 나왔기 때문에 0.05분의 1-0.05 곱하기, 이번엔 R2가 0.1이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0.1 요걸 계산하면 등가 저항이 나옵니다. 등가 저항은 1.95옴이 나옵니다. 1.9. 답은 1.9가 됩니다. 36번입니다. 다음 단상유도정동기에서 역률이 가장 좋은 것. 단상유도정동기는 역률이 좋은 것도 물어보지만은 단상유도정동기는 역률보다 이게 더 원래 잘 나옵니다. 그래서 단상유도정동기의 기동 토크가 큰 순서, 요걸 일단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상유도정동기의 기동 토크가 큰 순서가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단상유도정동기의 기동 토크가 큰 순서를 보면은 혼, 분, 세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반반 혼분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반은 반발 기동형이다. 요게 바로 반이고요. 두 번째 거는 시험에 잘 안 나오곤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존재하는 거고요. 반발 유도형입니다. 그래서 반발 기동형이 나오면은 유도형은 보기에 많이는 안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순서하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세 번째는 콘덴서 기동형입니다. 그래서 콘덴서 기동형이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 분산 기동형입니다. 분산 기동형이 기동 토크가 네 번째로 큰 거고요. 세이징 코일력인데 이 세이징 코일력이 마지막에 존재하기 때문에 기동 토크가 제일 작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기동 토크가 큰 걸 물어볼 수도 있지만은 기동 토크가 작은 걸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물어보는 거 기동 토크 큰 순서를 물어본 게 아니고 역률이 좋다라고 물어봤습니다.
역률이 좋다 하면은 콘덴서 기동령이 답이 됩니다. 그래서 역률이 좋다라고 하면은 이 순서 그대로 기억을 해주시되 역률 좋다 하면은 콘덴서 기동령이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은 답이 됩니다. 37번입니다. 두 대의 동기발전기 A, B가 병렬 운전하고 있을 때 A기의 여자 전류를 증가시키면 어떻게 되냐? A기의 여자 전류는 뭐냐면요, 계자 전류를 의미해요. 그러면 계자 전류는 의미, 저한테 만약에 저가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증가시켰어요. 병렬로 운전했는데. 그럼 얘를 증가시켰을 때 얘는 효율이 안 좋아, 역률이 안 좋아지고요. 상대방 거의 역률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내 거의 계자 전류를 증가시키면은 내 거는 역률이 안 좋아지고 상대방 거의 역률이 좋아진다. 이게 바로 답이 됩니다. 그래서 A기의 여자 전류를 증가시키면 A기의 역률은 낮아지고 B기의 역률은 높아진다. 내 건 낮아지고 상대방 게 높아진다. 이게 바로 여자 전류를 증가시켰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었고요. 38번입니다. 동기동동기의 특징과 용도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동기동동기는요, 진상과 지상을 조종할 수 있어서 역률 계산에 사용한다. 이 말이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요, 난조가 발생한다. 이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동기동동기는 역률 조정이 가능하다. 두 번째는 난조가 발생한다. 요거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9번입니다. 직류를 교류로 변환하는 장치. 우리는 방금 했었습니다. 전력 변환 장치에서. 전력 변환 장치에서 뭘 했었냐면은 변압기는 뭘 의미해? 라고 했었고요. 정류기는 뭘 의미해? 라고 했었고요. 인버터는 뭘 의미해? 라고 했었습니다. 변압기는 전압을 변환해주는 기계였습니다. 변압기는 전압을 변환해주는 기계고요. 정류기는 교류를 직류로 변환해주는 기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버터는 직류를 교류로 변환해주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직류를 교류로 변환하는 장치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인버터가 답이 됩니다. 40번입니다. 삼상 전파 정류 회로에서 출력 전압의 평균 전압값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단 V는 선간 전압의 시력값이다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정류 회로라고 하면은 우리는 정류 회로의 종류를 보셔야 되는데, 단상반파 종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단상전파 종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삼상반파 종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삼상반파 종류, 마지막 네 번째는 삼상전파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는 이렇게 네 가지, 단상반파, 단상전파, 삼상반파, 삼상전파입니다. 반은 반만 시켜주는 거고요. 전은 전체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단상반파 종류일 때는요, 직류전압을 구해라예요. 정류는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거기 때문에 직류전압을 구해라 라고 하면은 직류전압은 0.45 교류전압을 곱해주면은 단상반파는 결국에는 0.45가 바로 단상반파일 때입니다. 그러면 단상전파일 때는요, 0.9입니다. 그래서 단상전파일 때는 0.9를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삼상반파일 때는요, 1.17을 해주면은 바로 삼상반파가 되는 거고요. 삼상전파는요, 1.35를 해주면은 삼상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지금 삼상전파를 했기 때문에 답은 1.35가 되더라 라는 겁니다. 이렇게 40번까지 해가지고 전기기기 문제를 다 풀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예상 문제에서 전기기기 20문제에 관련하여 가지고 문제풀이를 진행해 보았고요. 다음 컨텐츠로는 전기 설비 20문제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